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 담당 조욱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쉽게 씌어진 시 1차 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쉽게 씌어진 시는 쉽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나오는 그러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갔던 윤동주의 자아성찰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럽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서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시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하고 아주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부끄러워했다. 그만큼 아주 고고한 어떤 영혼의 소유자, 아주 티 없는 어떤 양심의 소유자가 바로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더욱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학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습 활동도 우리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봤죠. 그럼 그건 넘어가고, 자, 오늘은 이어서 학습 활동 감상 다지기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다지기 부분은 지금 이제 시가 한 편 나오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한국 문학의 역사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하기부터 일제 강점기 문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하기부터 일제 강점기 문학. 그래서 일제 강점기 문학 중에 윤동주 시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뽑히는 이육사, 육사의 시, 우리 학교 선배죠.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옛날 대륜 학교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교남학교라고 우리 학교를 불렀거든요. 이 교남이 이제 영남 지방을 교남이라 합니다. 그래서 교남학교에 수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육사가 여러분들의 선배라는 거에서 육사 시비도 있고, 그리고 도서관 바라보는 화단에 보면 육사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 시인이 우리 학교를 거쳐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저항 시인 육사의 시, 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 함께 봅시다. 그래서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와 태도를 쉽게 씌어진 시와 비교해보자. 그리고 두 문학 작품을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감상해보자는 그런 학습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낭독을 해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강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이육사의 광야 함께 읽어봤는데 총 5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시행이 좀 각
연마다 좀 형태가 비슷하죠. 첫 번째 행은 좀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각 연이 각 연의 행이 1행, 2행, 3행으로 갈수록 그 길어지는 형태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점층되겠죠. 각 연안에서 좀 처음에 조금 얘기했다가 그 다음 많이 하고 또 그 다음 더 많이 얘기하니까 좀 더 점층적으로 어떤 의미가 더 드러나거나 감정이 더 강하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 구성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함께 봅시다. 까마득한 날에, 자 이거는 이제 까마득한 날이니까 그냥 옛날이 아니고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 어떤 과거를 의미한다. 과거, 까마득한 날에 어떤 태초, 우리 그 지구가 만들어진 어떤 역사가 이제 생겨난 그 시점, 그 까마득한 날에, 역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역사는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과거, 어떤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태초의 모습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 개벽을 했어요. 천지 개벽을 했다. 그래서 하늘이 처음 열리고 천지 개벽이라 그러죠.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자,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다구는 소리는 생명의 기척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기척. 자, 이 생명의 기척이 들렸으랴. 이거 소리적 표현이죠. 소리법. 들렸겠느냐? 라는 뜻이겠죠. 생명의 기척이 이제 들렸다. 자,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년은 원시적인 그 옛 과거의 모습을 이제 드러냈죠. 뭐에? 광야의 원시적 모습. 아주 옛날 그 원시 상태의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1년은 광야의 원시성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광야의 원시성. 자, 이행 갑시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자, 이제 그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만들어져서 한반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천지 개벽이 되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우리 그 보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도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나라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차령산맥 뭐 소백산맥 무슨 산맥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태백산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산맥이 이제 있죠. 모든 산맥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동고서저형이죠. 선생님 그 옛날 지리 잘했습니다. 한국 지리. 동고서저형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태백산맥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산맥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 나가겠죠. 이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자 이거 이제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을 드러냈죠.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의 역동성을 드러냈다. 아주 역동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차마 이곳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죠. 한반도. 광야. 자, 이 광야는 결국 한반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한반도. 그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어요. 범하지 못했다.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광야의 신성성,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땅이죠. 그래서 신성성. 그 다음에 어떤 강야의 순수성. 침범을 받지 못했으니까 순수하겠죠. 강야의 신성성과 순수성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연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강야의 신성성과 순수성. 광야의 신성성과 순수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광야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1년부터 보면 광야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시성.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광야의 산맥이 이제 생성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3년 가봅시다.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자, 끊임없는 광음이니까 빛과 어둠이죠. 광음이니까 빛과 어둠인데, 우리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 카메라를 이제 한 곳에 설치해 놓고 한 몇 날 며칠 계속 두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빨리 돌리면 밤낮 낮밤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 막 돌아가는 장면 본 적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는 강음을 그러니까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여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계속 흘렀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는 강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낮밤 계절이 피어졌다.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수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수많은 시간 뒤에 오랜 시간 뒤에, 결국 이제 오랜 시간 뒤에 이 뜻이겠죠. 두 구절이 오랜 시간 뒤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이 강물이라 그러면 우리 그 고대 강 옆에 다 어떤 문명이 들어서죠. 그다음에 이제 강은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죠. 그 강은 어떤 시간의 흐름 또는 역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강물은 이제 우리 역사와 문명을 드러낸다. 역사와 문명. 그래서 역사와 문명이 길을 열었다. 역사와 문명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길을 열었다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민족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민족사의 시작.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이 강야에서. 3년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3년은 우리가 광야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가 이제 역사가 생겼다는 거죠. 자, 원시성, 산맥, 자, 국토가 생겼어요. 거기에 이제 산맥이 또 생겼어요. 이제 그 광야에 이제 역사가 시작됐어요.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쭉 가보면 시간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 시의 주된 서사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사연 가봅시다. 자, 지금 눈 내리고, 자, 지금의 이제 별표를 한번 쳐. 지금이니까 이제 현재죠. 그 육사 시인이 시를 썼을 당시겠죠. 현재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현재, 지금 눈 내리고, 눈 내린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떤, 눈 내리면 좀 차갑죠. 그래서 눈 내린다는 것은, 이 어떤,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눈 내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의 계절입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근데 이제 우리 눈 속에 매화가 피죠. 우리가 매화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절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 선인들은 매화를 눈서리를 이기는 고고한 절개를 가진 어떤 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매화 향기는 고고한 어떤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고고한 높은 의지, 고고한 의지. 이거는 이제 화자의 의지겠죠. 화자의 의지. 시적 화자의 의지. 이육사의 의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시는 지금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하는 경우니까 화자의 의지가 아주 높다라는 거죠. 어떤 의지? 독립에 대한 의지겠죠.
그러니까 매화향기. 독립과 연결시키면 이거는 이제 또 매화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또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복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화향기를 고고한 의지 또는 강복의 기운이 이렇게 아득하니 흘러 넘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렇게 했어요. 가난한 노래의 씨. 자, 노래의 씨니까 씨가지 자라면 나중에 뭔가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거는 씨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니까 이육사가 하는 독립운동의 씨앗이겠죠. 그럼 그 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이제 강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살겠죠. 그래서 가난한 노래의 씨는 현실 저항의 투쟁의 씨앗이다. 현실 저항의 어떤 투쟁의 씨앗이다. 투쟁의 씨앗을 내가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씨가 연걸어서 나중에 강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강복을 맞이한 우리 국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다 열매겠죠. 그래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내가 실제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살아갔죠. 이육사 시인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절망적 현실, 지금 눈 내린다라는 현실을 인식했죠. 절망적 현실 인식과 근데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겠다. 극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극복 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까 보면 1, 2, 3년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제 과거죠, 과거. 과거입니다. 사연은 현재죠, 현재. 오유는 뭐일 것 같아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미래일 것 같죠? 읽어봅시다. 다시 천고의 뒤에, 자, 천고의 뒤에라고 했으니까 이제 미래 상황이죠. 천년 뒤에,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백마를 타고 온다. 자, 이게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은 누굽니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선지자. 어떤 민족의 어떤 구원자.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천고의 뒤에 오니까. 근데 선지자와 민족의 구원자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이 광야, 우리 그 국토, 삶의 터전에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목 놓아서 기쁨을 외친다든지, 한호성을 지른다든지 그렇게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뭘 하면서 씨를 뿌려가지고.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연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무조건 온다. 우리 민족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래입니다.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옆에 하나 적습니다. 자기 이름 적어, 자기 이름. 예를 들면 내 같은 경우는 조욱현. 여러분 이름 적으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킬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즉 이육사 시인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민족의 구원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육사 시인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그 힘들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먼 미래에 우리 후손을 위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위해서 그 당시 그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가져야겠습니다. 선생님도 내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다 라고 또 이렇게 바로 얘기 못하겠지만 부끄러워서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지금 함께 봤는데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 한번 볼까요? 화면을 봅시다. 자, 강야 264 작가 갈래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의 서정을 노래했다. 성격, 개인의 서정을 자유롭게, 자유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엄격한 율격, 정형화된 그런 율격이 아니라 어떤 시적 화자의 내적인 어떤 그러한 운율 속에서 자유롭게 개인의 서정을 드러냈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격, 의지적이다. 우리 보면 아까 어떻게 못하였으리라, 뿌려라, 하리라, 이런 거 나왔죠. 뿌려라, 하리라.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의지적인 어떤 그런 어조가 많이 사용됐다라는 거. 저항적이다. 현실에 대한 저항적이죠. 내가 지금 이제 눈 내리지만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가 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열심히 독립운동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저항적이고. 그 다음 또 상징적입니다. 왜? 그 강야의 상징성, 강야는 우리 어떤 민족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눈 내린다. 눈의 상징성은 어떤 힘든 시련과 고난의 계절이다. 그런 일제강점기다. 이런 걸 의미하고, 매화향기가 가득하다. 이 매화향기는 또 고고한 의지를 드러낸다. 상징적 시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보면 되겠죠. 제재는 강야고,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다. 특징,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교로 및 리라의 사용으로 의지적 태도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강연을 균등하게 삼행씩 배열했다.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형성했다. 자, 아까 우리 여기 잠깐 보면 5연인데 각 연이 지금 첫 행, 둘째 행, 셋째 행 갈수록 좀 길어지죠. 이런 어떤 형식이 결국 여기 나온 대로 강연을 균등하게 3행씩 배열했고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배열 방식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형성했다라는 그런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한번 볼까요? 학습활동. 자, 그러면 요 감상다지기 학습활동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어조와 태도를 쉽게 씌어진 시와 비교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화자의 어조. 자, 둘 다 저항적인 시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강야하고 쉽게 씌어진 시. 강야는 좀 더 뭔가 좀 의지적이고 그 저항성이 좀 더 잘 드러나고 표면적으로, 쉽게 씌어진 시는 그런데 내면을 성찰하는 시니까 조금 더 좀 반성적인 그러한 느낌을 좀 듭니다. 그래서 광야는 의지적어죠. 쉽게 씌어진 시는 자아성찰적, 반성적 어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태도 역시 보면 의지적 어조니까 하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강한 의지가 드러나요. 쉽게 씌어진 시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자기를 성찰하죠. 자기 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 우리 다시 교과서 한번 가봅시다. 교과서 256페이지 이제 감상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쉽게 씌어진 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학한 시인의 생활 모습과 고민이 고백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이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난다.
자아 성찰을 통해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자세와 마침내 오게 될 강복에 대한 믿음이 드러났다. 이 작품에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육척방 남의 나라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자아와 시쓰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반성적 자아가 제시된다. 또한 등불, 어둠, 아침 등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시어가 많이 쓰였으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대처럼 온다라고 했으니까 일제강점기 끝나고 강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제시했다. 강복의 필연성을 이야기했어요. 시대처럼 올 아침. 자, 지시 참고해 봅시다. 자, 윤동주 시에 나타난 어떤 부끄러움의 의미. 자, 윤동주 시에는 부끄러움이 많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지식인 청년의 끝없는 참여와 성찰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지식인 청년의 끝없는 참여와 성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성찰이죠. 이러한 시대에서. 자, 윤동주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움으로 나타냈었고 때로는 욕된 미움, 괴로움 등의 정서로 연결하여 표현했다. 윤동주 시에 나타난 이런 정서는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과 반성, 연민의식이 비롯되어 미래의 삶을 규정하게 된다. 이 시도 우리가 쉽게 시인 시도 존재론적 질문, 반성, 나 이렇게 살아도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반성과 연민, 스스로를 또 불쌍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미래의 삶을 규정한다. 나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윤동주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움을 행동의 규율로 나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라는 걸 행동의 규율로 삼았어요. 우리 뭐 그러한 윤동주의 시가 서시라는 작품 여러분 알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갑자기 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서시 한번 봅시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이렇게 끝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서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오네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내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부끄러움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규율로 삼았다라는 거. 서시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더 읽어보기는 지금 선생님이 또 3차 시간에 또 다른 시를 또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서단에서. 그래서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잠시 뭐 얘기만 하면, 자, 이상의 거울은 시어 거울, 쉽게 시어진 시. 시어 악수라는 시어가 나와. 악수. 시어 악수라는 시어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보면 거울이라는 소재로 자아 분열 양상과 불안한 심리를 표현한 시, 두 시에서 사용된 악수라는 시어의 의미를 비교해 감상해 보자 했습니다. 우리 이상의 거울은 뭐 이런 대충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거울 속에 내가 있어.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내가 있어.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진찰할 수 없으니 퍽이나 섭섭하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두고 거울 밖에 있는 나와 거울 안에 있는 나, 밖과
안에 있는 나. 이제 소통을 시도하는데 거울 밖에 나가 거울 안에 있는 나와 소통을 시도하지만 소통할 수 없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 거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울을 통해 나를 봤지만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은 어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통과 단절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소재가 됩니다. 소통을 할 가능성을 주지만 또 단절시키죠. 이 거울의 이중성.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상이 왜 이런 이상한 시를 썼느냐. 결국 이것도 일제강점기 어떤 암울한 지식인, 고뇌하는 지식인, 고민이 많은 지식인의 어떤 정신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현실에 나는 그 어떤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나는 내 내면을 이제 보고 어떤 서로 화해를 시도하고 또 소통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씌운 시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뭐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죠. 악수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아의 어떤 합일에 이르렀어요. 두 자아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두 자아의 합일이 됐는데 거울에서는 두 자아가 합일하지 못하고 두 자아의 분열이 이제 끝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아가 악수를 했다, 이건 악수를 못했다. 자, 구절은 최초의 악수라는 구절로 나오고 이 시는 거울 안에 있는 나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악수를 모른다.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이쪽은 왼손잡이니까 서로 같은 소리를 내겠죠. 이렇게요. 거울 앞을 두고 이제 악수를 하려고 해봐요. 오른손 내면은 왼손 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악수를 못하죠. 두 자아의 분열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켰고 거울이나 시를 다 보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는 각자 뭐 찾아보든지 합니다. 자, 봉황수 가봅시다. 조지훈. 태락한 고궁의 옥자 앞에서 비극적인 역사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시다.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주목해서 감상해보자 되어 있는데 이 봉황수는 한번 보겠습니다. 봉황수는 왜 보냐면 이 시는 거울보다는 좀 짧아서 봐도 안 되겠나. 잠시만요. 이게 왜 이미지가 없지? 자, 봅시다. 자, 조지훈의 봉황수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낡은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 산새도 비둘기도 둥지리를 마구 쳤다. 이거 태락한 궁궐입니다. 궁궐이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궁궐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제 궁궐이 허물어져 갑니다. 근데 그 궁궐 안의 모습을 벌레 먹은 기둥, 빛낡은 단청, 우리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건물의 모습이죠. 근데 벌레 먹었어요. 빛이 낡았어요. 풍경 소리 날아갔어요.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지를 마구 쳤다. 우리 이제 산새 비둘기가 와서 막 이제 둥지를 트고 사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태락한 궁궐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에. 큰 나라 누구 섬겼어요? 우리 중국 섬겼죠. 사대주의.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가 거미줄 쳤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그 거미줄 친 옥자 위에 그 왕이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왕이 앉는 옥자에 거미줄이 쳤어요.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2마리 봉황새를 틀어올렸다. 중국은 용이죠. 중국 왕은 용인데 중국 왕이 용이니까 우리는 사실 봉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을 섬기다가 거미줄 친 옥자 위에 여의주 희롱하는 그 쌍용 대신에 용이 아니라 2마리 봉황새를 틀어올렸다. 이거 좀 가슴 아픈 어떤 역사죠.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려나만 어느 땐들 우리나라가 뭐 우리가 큰 소리를 쳤겠냐마는 푸르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그 나는 이제 그 퇴락한 궁궐에 와 있어요. 추석은 이제 옛날에 그 궁궐 앞에 그 아주 그 큰 마당에 그 돌이 하나씩 다 있는데 거기가 각 신하들이 서 있어야 되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게 추석입니다.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폐옥 소리도 없다. 이제 장신구 소리도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품석 옆에는 품석 아까 얘기했던 그 품석 여기 이제 아까 그 마당에 있는 그 궁궐 마당에 있는 그 신하들이 서야 되는 그 돌 하나하나 이렇게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품석 옆에는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바위 없었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국하리라. 그 나라가 망했죠. 그 나라가 망해서 너무 슬픕니다. 그 눈물이 속된 줄 모르면 봉황새야 구천에서 호국하리라. 봉황새가 죽었죠. 그래서 구천에서 저승에서 마음껏 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실에서 울지 못했으니까 봉황새가 구천에서 저승에서라도 마음껏 울어라 라고 하면서 이 망한 나라에 대한 어떤 슬픔, 연민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 조지훈의 우리 가슴 아픈 시가 봉황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암울한 시대 현실. 봉황수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런 두 번 다시 어떤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단원은 끝났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강야는 안 합니다. 강야는 지금 뭐 끝나고 나서 뭐 하든지 시험 끝나고 일단은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니고 쭉 넘어가서 우리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가 있습니다. 271페이지 이 시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의 시입니다. 일단 이 정도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차 시는 38분째인데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